안녕하세요. 유혹하는 플로 구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인 모험의 플롯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하는 책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우리 오늘은 모험의 플롯 페이지 128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모험의 플롯은 모험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여행에 맞춰야 되는 거죠. 자, 관객도 관객이 원하는 것은 어떤 모험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관객도 주인공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험의 플롯은 여러 면에서 추구의 플롯과 유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추구의 플롯은 인물의 플롯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플롯이죠. 마음이 성장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고 봐야 된다면 모험의 플롯은 행동의 플롯이에요. 즉 몸의 플롯이죠. 움직임이 강한 플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추구의 플롯은 사람이 초점이 맞춰 있는 반면에 모험의 플롯은 여행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제대로 만들어진 모험의 이야기를 즐깁니다. 그죠? 모험은 주인공이나 독자에 관해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보여준다고 겪게 한다는 거죠. 위험이 극단에서 결국 안전하게 돌아오고 영화라는 혹은 어떤 매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모험의 극단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어떤 모험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히 관객이나 시청자가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인공의 행운을 따라 찾아 떠나는 모험의 과정은 행운이라는 것이 집안에 있지 않고 무지개 너머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다는 거죠. 모험의 목적이 여행에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변화를 크게 다루는 것, 주인공이 고뇌하고 변화하는 것을 크게 다루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행 자체가 재밌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모험의 플롯은 추구의 플롯처럼 심리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유사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공포물을 봤을 때 공포나 SF 장르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의 성장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얼마나 무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거기서 갑자기 인물의 트라우마 상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인물에 대한 인간 얘기를 꺼내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무섭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변화만 갖고 가는 것처럼 이 모험의 플롯도 모험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 주인공의 변화는 최소한으로 갖고 가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험을 다룬 작품들은 인생의 의미에 대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험 자체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는 이미 모험을 견뎌낼 만한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단성도 있고 난국을 헤쳐나갈 어떤 기술도 이렇게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오직 그가 겪는 사건을 통해서만 나타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험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모험의 플롯의 전형은 동화라고 보여지거든요. 바로 동화 안에 있는데 그림 형제의 세 가지 언어라는 이 모험의 동화를 이 책에서는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들을 하나 둔 늙은 스위스 백작이 아들을 바보라고 판단하는 대목에서 시작되고, 백작은 아들에게서 집을 떠나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떠난 명령을 했고, 그래서 보통 집을 나서면서 모험이 시작되기 때문에 가라고 할 이유가 생기면 떠나줘야 되는 거죠. 즉시 집을 떠나줘야 돼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 전형적인 동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교훈은 첫 장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사건이 이제 그거라는 거죠. 세 가지 말의 경우는 두 번째 대목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밖으로 내쫓고 아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아들은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 첫 번째 여행의 시작은 나의 선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호기심,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도로시가 나 여기 사는 거 너무 지겨워 했을 때 여행이 떠나지는 게 아니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의지에 의해서 내가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적 이말리의 네드랜드는 상선을 침몰시키는 바다 괴물을 찾기 위해 갈 수밖에 없었고, 로빈후드는 내기에서 왕의 사슴을 쏴 죽인 후에 도망을 가서 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 자체는 내가 원해서, 내가 호기심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여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난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을 흥미로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거죠. 다시 그림 형제의 세 가지 말이라는 동화로 돌아가면, 백작은 아들을 쫓아낼 때 훌륭한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갔다 왔는데, 스승을 찾으러 가서 1년 만에 돌아왔는데 뭘 배웠냐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뭐라고 했더니, 개들이 짖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왔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백작이 그런 걸 배우라고 공부했나? 다시 가서 공부해와 해서 다시 보냈어.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뭐 공부하고 왔어? 물어봤더니 이제는 새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배우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다시 공부하러 가. 다시 보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개구리의 말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작은 얘 진짜 내가 이 재산을 다 물려줄 만큼 똑똑한 아들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얘를 그냥 상속권을 박탈하고 신하들에게 숲속으로 데려가 우리 집안의 가문의 먹칠을 할 아이니 죽여버려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렇지 않죠. 풀어주죠. 불쌍해서. 그죠?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들을 놓아주고 오고, 소년이 이제 숲속에서 혼자가 되어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플러스 1막이거든요.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인가 배우길 원했고, 그거의 순정으로 내가 여행을 갔지만 바라는 공부를 해오지 않았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동기, 즉 공부를 오라고 하는 명령, 실패로 끝난 3번의 여행, 상속권 박탈과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각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그 전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동화의 간결성이라는 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간결적으로 그 전 상황들을 쭉 풀어주고, 이제 두 번째는 2막에서는 아들의 여행 동기는 이제 다른 게 된다는 거죠. 주인공의 여행 동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즈의 마법사에서 얘가 오즈의 세계로 떠나게 된 거는 얘의 뜻이 아니었지만, 여기서부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은 도로시의 의지죠. 그와 유사한 이제 패턴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의 내용과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더욱 흥미있는 색깔을 넣어야 되고, 그 두 번째 여행, 이제 첫 번째 출발이 아닌 그 후에 해야 될 모든 여행들은 주인공의 결정에 의한 거예요. 내가 결정을 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기 선택에 의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주인공들은 좀 적극성을 떼야 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결정한 여행을 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험의 플롯에서 등장인물은 그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등장인물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즐기기도 하고, 그러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버려서는 안 되고,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속에서 얻어지는 무언가가 나중에 어떤 해결할 때의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막으로 들어가서 여행이 시작되면은 한스, 그러니까 아까 3가지 말이라는 동화를 보면 아들을 한스라고 우리가 불러볼게요. 그럼 한스는 어느 커다란 성에 도착해서 하룻밤 묵어 가려고 했는데, 거기 성주가 하는 말이 성의 주인은 친절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성 주변에 버려진 높은 탐에서 네가 하룻밤을 묵고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자려면 사나운 개들이 너를 물어 뜯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스는 거기 가서 잠을 잤는데 한스가 앞에서 무엇을 배웠죠? 개의 말을 배웠죠. 그래서 개들이 사실은 저주에 걸린 상태였고 미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보물을 지켜야 되는 저주에 걸린 상태여서 거의 계속 이제 화가 난 상태였던 거죠. 그것을 한스는 개의 말을 알기 때문에 알게 됐고 그 성주에게 얘기해서 보물을 찾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스는 보물을 찾고 아버지를 얻게 돼요. 그 성주가 내가 아버지가 돼주겠다라고 하면서 2막은 끝나게 됩니다. 1막에서 여행의 기본을 펼쳐놓고 몇 가지 그 여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던져주죠. 2막에서는 여행의 실체를 만드는 거예요. 일련의 사건이나 난관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게 될까?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 관객들이 빠지게 만들고 자극적이게 독자를 자극해서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기 자체의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야기 자체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으면 한 문장 안에서나 형용사를 잔뜩 만들어 놓고 명사는 없는 이야기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모험 자체가 재밌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새로운 흥미로운 상황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상황을 주인공의 의도나 동기와 연결시켜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세상 밖을 나가는 단순한 이야기 혹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딸의 이야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인공의 의도와 동기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막에서 벌어지는 행동은 첫 번째 막에서 일어난 행동에 의존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 같은 경우에는 한스가 세 개의 말을 배웠죠. 개, 새, 개구리 이 세 개의 말을 배웠죠. 그 중에 하나를 활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이 여행에서의 장애물을 이겨내게 되죠. 동화의 초점은 한스의 변화가 아니라 한스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묘사되지 않았지만 그 한스가 개를 만나고 혹은 탑에서 개들의 이야기를 엿듣는 그런 장면들 안에 걱정과 공포, 환상과 발견 이런 여러 요소들이 흥미롭게 들어가서 그것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 묘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플롯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여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플롯과는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부 묘사가 이런 이제 모험의 플롯에서는 세부 묘사가 설득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그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모험의 내용을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그 모험을 내가 엄청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막은 아까 사용한 것 중에 두 개가 남았죠. 개구리와 새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된 한스는 로마에 가기로 자기가 마음을 먹어요. 양아버지 축복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늪지 개구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는 한스가 굉장히 슬픈 표정에 잠기고 긴 여행을 계속해서 로마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 갔을 때 교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교황이 죽었으니까 다음 교황을 누구를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한스가 딱 도착했는데 어떤 하얀색 새 두 마리가 한스의 어깨 위에 탁 앉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스가 다음 교황이야 라고 어떤 추기경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기경들이 제안하는데 한스는 거절해요. 근데 새의 언어를 알잖아요. 새들이 속닥속닥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라고. 그래서 교황이 돼요. 3막은 앞의 2막의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바보 한스로 했다가 입양이 돼서 귀족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세 번째 교황이 되는 단계죠. 그죠? 바로 전 단계에 있었던 어떤 것에 의지해서 이걸 해결하게 되는데 1막에서 참을성 없고 이해심 없던 아버지, 2막에서는 이해심 많고 자애로운 아버지, 3막에서는 신성한 하느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모험의 플롯에서 주인공은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를 겪게 돼요.
미사를 집전할 때는 비둘기들이 알려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의 한스이긴 한데 한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자신감 있는 인간이 됐다는 것에서 차이가 나죠. 바보라고 불려지다가 이제 누군가에게 어떤 행복을 전도하는 그런 교황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됐다는 아주 작은 변화의 것을 담는 거지 얘가 고뇌하고 슬퍼하고 이런 장면이 주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모험이 주가 되는 모험의 플롯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당탕탕 하는 동안 아주 작은 성장을 통해서 인물의 변화가 보여지는데 큰 변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책에서는 계속 인물의 변화를 다루지 말고 모험의 핵심을 다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험은 종종 로맨스를 포함하기도 해요. 이 세 가지 말에서는 결국 교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주인공은 이성과 만나서 사랑하거나 왕자들은 이제 같이 배우자가 될 왕비와 공주를 만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험의 플롯에서 3막은 무엇을 성취하는가? 대부분의 플롯에서 마찬가지로 1막에서 제기한 질문. 정말로 한스는 바보였나요? 아니죠. 한스는 나중에 교황이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스는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해주죠. 그렇다라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여행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험의 플롯은 과정의 플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어떤 결말이 날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여행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이 굉장히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열쇠는 설득력 여부에 달려있는데 등장인물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말을 하는가, 작가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있는가, 그죠?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작가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 묘사가 많이 되도록 공을 들여야 되는 어떤 세계관을 정확하게 만들고 작가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설득력이 높아지죠.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작가와 관객들 간의 어떤 독자 간의 어떤 정보의 차이예요. 작가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관객들은 그것에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험의 플롯은 그게 핵심인 그런 장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모험을 하려면 못 보던 세계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못 보던 세계에 대해서 작가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부 묘사를 이용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대한 시각, 청각, 후각의 감각을 제공해야 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에 독자를 갖다 놔야 돼요. 실제 있는 것처럼. 그죠? 예비 작가들은 단순한 묘사를 하기 전까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고 대충 이런 거 판타지적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흥미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참고가 가능하도록 정확하게 자료 조사를 많이 하시고 세부 조사를 적절하게 구사하는데 지름길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된 세부 묘사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작가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그게 만약 여러분이 만든 판타지적 세계라면 만약 오브주의 마법사를 여러분이 쓴다면 각 도로시가 가는 과정에서 만날 누군가들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특별한 마법의 세계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세부 묘사가 장소와 시간을 창조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이런 유사한 장르라고 보여지는데 해리포터의 세계관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작가가 누구보다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학교의 규칙, 교사, 어떻게 밥을 먹고 무엇을 타고 다니고 어떤 게임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엄청 세세하게 만들어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계관을 만들어서 모험의 플롯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점검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작품의 초점은 여행을 하는 사람보다 여행 자체에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세상 밖으로의 진출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이상한 장소와 사건을 다루어야 된다. 세 번째, 주인공은 행운을 찾아 나서고 그 행운은 집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 네 번째, 주인공은 누군가에 의해 또 무엇에 의해 여행을 시작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작품의 각 막에 나타나는 사건의 인과적 연관성은 주인공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첫 번째 사건의 인과적 연관성과 일치해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이해해주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고 아주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이 넓은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을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주인공이 작품의 끝에 가서 의미 있는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된다. 아주 사소한 성장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내 마음속에 막 깨달으면서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험에서는 종종 로맨스가 동반되기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험의 플롯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플롯에 대해서 살펴본 영상들이 있으니까 앞에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플롯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글 함께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